안녕하세요. 초급 백엔드 스터디 4주차 레포지토리 계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ERD라고 하는 거를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일반론적인 ER 모델이라고 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었고, 그 ER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ERD라는 걸 이제 제가 소개를 해서 ERD 클라우드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봤고,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그 자바 스프링을 통해서 구현을 할 때는 이 JPA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테이블을 한번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JPA라고 하는 거는 자바 객체와 데이터베이스를 매핑하는 도구로서 엔티티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테이블을 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설계한 자바 클래스를 통해서 JPA가 알아서 테이블을 생성까지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엔티티. 그 다음에 그런 엔티티 클래스의 객체는 그 테이블에 데이터 하나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 객체라고 하는 거는 JPA가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데이터 단위이고요. 여기에서 자바 객체와 데이터베이스를 매핑하는 도구로 JPA를 쓴다고 했는데, 이 자바 객체가 엔티티에 해당합니다. 엔티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엔티티 클래스는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설계하는 용도이고, 그 클래스의 객체는 그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 하나에 매핑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 엔티티 클래스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설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JPA를 사용해서 만든 테이블에 데이터를 실제로 넣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차에서 마지막에 이 스프링의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 레포지토리랑 이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엔티티랑 데이터베이스까지 했었고요. 이번 주는 레포지토리 계층이랑 이 소통하는 화살표까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포지토리 계층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은, 2주차 마지막에 소개를 드릴 때 레포지토리 계층은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며 데이터를 조작하는 계층이라고 했었고요. 서비스 계층이 결정한 비즈니스 로직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서비스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아마 이 말이 어떤 말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 말보다는 데이터베이스랑 소통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레포지토리 계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포지토리 계층이 이제 수행하는 동작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성, 조회, 수정, 삭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 생성, 조회, 수정, 삭제에서 이거의 영어 글자가 create, read, update, delete인데, 이 앞글자를 따서 CRUD 또는 CRU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RUD, CRUD 기능은 우리가 JPA가 이용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제 직접 이거랑 관련된 SQL을 다 작성을 해야 됐었겠지만은, 지금은 사실 이 리드 기능은 여전히 그 SQL이랑 비슷한 JPQL을 사용해야 되긴 하는데요. 이 create랑 update, delete는 JPA가 이용하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별도의 그런 SQL 작성하는 거 없이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SQL을 조금 작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마 데이터베이스에 SQL을 써보신 분이라면은 이 JPQL이라고 하는 JPA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 쿼리문도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JPA가 데이터로 조작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JPA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작을 할 때는 이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는 JPA가 이 application.yaml 파일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미리 생성을 해놓고 우리는 JPA가 생성해 놓은 이 엔티티 매니저를 가지고 와서 얘한테 이제 대신시키는 거예요. 너가 데이터베이스에 이 객체를 데이터로 좀 넣어줘라,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뭔가 엔티티 객체 하나로 만들어 줘라, 아니면 뭔가 엔티티 객체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너가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좀 반영해라, 엔티티 객체를 삭제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라. 이렇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조작을 가할 때 엔티티 매니저한테 대신 부탁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엔티티를
관리하는 매니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엔티티 매니저가 하는 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성한 엔티티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엔티티 객체로 만들어주고 엔티티 객체에 대해서 뭔가 수정 삭제가 일어나면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이 반영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A를 사용할 때 이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트랜잭션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JPA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트랜잭션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고 이 트랜잭션의 끝은 일단 커밋과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바르게 트랜잭션이 끝났다면 커밋이 발생하게 되고 이 트랜잭션 시작과 끝 사이에는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가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작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가하고 싶은 그런 변경들에 대한 하나의 단위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왜 단위 묶음으로 묶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반드시 쿠폰을 하나 그 회원가입 기념 축하 쿠폰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구현하는 입장에서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랑 회원가입 했을 때 뭐 회원가입 전용 할인 쿠폰을 받는 행위 이 두 행위는 언제나 회원가입을 했을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동작이라고 해볼게요. 그 정책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 단위를 묶을 수 있어요. 회원가입에 성공을 하고 회원가입에 대한 그런 축하 쿠폰을 발급받는 일을 묶어가지고 이건 언제나 같이 일어나야 되는 일로서 마치 하나의 동작처럼 묶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으로 묶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회원가입에 대한 기능은 성공을 했는데 회원가입 성공에 대한 쿠폰 발급은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예 회원가입도 실패한 것으로 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쿠폰 발급은 모두 동시에 성공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실패해도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회원가입이 실패했는데 그냥 쿠폰만 발급이 된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성공했던 그 쿠폰 발급도 취소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일련의 그런 동작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서 묶어가지고 이 모든 동작들이 반드시 같이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하거나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이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진 이 동작들을 하나의 원자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인 것처럼 묶는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아토믹하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시를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트랜잭션 시작이 있고 A 객체 생성이 있고 B 객체 생성이 있고 A 객체 수정이 있는데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은 항상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해야 되는 그런 동작들인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커밋을 하게 되면은 JPA는 이 커밋이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변경점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한 번의 SQL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 트랜지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트랜지션 처리를 하지 않고 매번 SQL을 생성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 객체를 생성하고 그걸 생성한 SQL 따로, B 객체를 만들고 그걸 생성한 SQL 따로, A 객체를 수정하고 수정한 SQL 따로 이렇게 세 번의 SQL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모든 변경점들을 하나에 다 모았다가 트랜잭션이 끝나는 순간에 한 번에 SQL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A 객체를 수정하는 SQL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 객체가 생성이 되었다고 치고 거기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여기다가 적용한 다음에 애초에부터 그 변경된 그 최종 수정된 버전의 A 객체를 생성하게끔 SQL을 짜면은 우리는 한 번의 쿼리 실행으로 이 두 가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B 객체를 생성하는 일은 별도 SQL로 또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최종 수정된 버전의 A와 새로 생성된 B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SQL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쓰기 지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게 아니라 변경점들을 다 모았다가 그 변경점들을 한 번에 나중에 지연해서 쓰기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을 사용하면은 이 트랜잭션 중간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트랜지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변경점을
되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잭션 사이에 있는 모든 작업들은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객체를 생성하고 B 객체를 생성했는데 이 B 객체를 생성하다가 뭔가 에러가 빵 났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되면은 우리는 A 객체만 생성된 게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의도예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기존에 A 객체를 생성했던 것도 그냥 취소해서 SQL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SQL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을 이렇게 취소시키는 게 그 트랜잭션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변경점을 되돌린다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롤백 시킨다 라고도 부릅니다. 트랜잭션 롤백. 이제 그 다음으로 JPA랑 관련된 개념이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영속성 컨텍스트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소통할 때 JPA가 대신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 중간의 일종의 이런 중간의 임시 공간과 같은 게 영속성 컨텍스트예요. 이런 중간의 임시 공간 같은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 그 다음에 뭔가 그 데이터로 객체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먼저 1차로 임시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저장된 객체를 그대로 똑같은 객체를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수정을 할 때도 이제 그 수정 사항은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그 수정 사항을 미리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 나중에 트랜지션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일괄적으로 이 모든 변경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에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엔티티를 캐싱하는 공간. 캐싱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임시 보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캐싱하는 공간으로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JPA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엔티티의 모든 변경 사항을 임시로 보관하는 공간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캐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뭐 아이디가 1인 유저가 있어서 그 유저를 조회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저장했다 해볼게요. 아이디가 1.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트랜잭션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그 안에서 나 아이디가 1인 유저 한 번 더 필요해 라고 해서 또다시 뭔가 조회하는 기능을 엔티티 매니저한테 부탁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때 엔티티 매니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똑같은 쿼리를 실행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한 번 더 조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회해가지고 객체를 잘 만들어 놓은 여기 이미 하나의 데이터가 중간에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제로 그 아이디가 1인 유저를 조회하는 쿼리가 한 번만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회한 데이터에 대해 엔티티를 캐싱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뭐 변경사항을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거는 이 트랜잭션 그림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변경사항들을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일종의 기록 저장 공간이라고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엔티티에 대한 변경사항을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해 두었다가 트랜지션을 커밋하면 이 커밋할 때 저장된 모든 변경점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도록 영속성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번에 SQL을 생성합니다. 이제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이렇게 또 한번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엔티티를 새롭게 만들어서 저장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엔티티를 새로 저장을 한다는 거는 신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플링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데이터는 곧 하나의 엔티티 객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은 곧 엔티티 객체를 새로 만든다라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난 3주차에 엔티티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든 게 그렇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신규로 새로운 데이터를 등록하고 싶다면 이렇게 엔티티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통해서 그 클래스에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할 일을 생성한다 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투두의 객체, 투두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엔티티 매니저는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변경사항들을 딱 확인을 해가지고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는 변경사항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SQL을 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는 나 이거 객체 새로 생성했고 이 객체는 엔티티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어줘 라고 엔티티 매니저한테 시키려면은 이 투두 엔티티를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다가 새로 등록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투두 객체를 만들기만 하고 엔티티 객체를 만들기만 하고 아직 영속성 컨텍스트에 넣지 않은 상태를 비영속 상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em.persist, 여기 앞에 있는 em이 엔티티 매니저의 줄임말이에요. 엔티티 매니저가 갖고 있는 이 persis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이 to-do 엔티티를 이렇게 등록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영속화라고 하고 이제 이 to-do 엔티티는 영속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 to-do 엔티티가 영속성 컨텍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트랜잭션이 끝나고 커밋이 될 때 영속성 컨텍스트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엔티티 객체가 생겼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인서트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투두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이 트랜잭션이 끝날 때 이 em.entity manager에 flash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는데요. 이 메소드를 우리가 중간에 임의로 호출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호출이 중간에 되면은 한꺼번에 지금까지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었던 모든 변경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쓰기 지연, 모든 변경사항들을 모았다가 최대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flash라고 하는 메소드는 지금까지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는 모든 변경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조회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우리가 미리 생성해둔 투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을 때 em.find, 엔티티 매니저에 f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select 쿼리를 만들어주고 이 투두 데이터 하나를 이렇게 영속성 컨텍스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속성 컨텍스트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그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된 자바 객체를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뭔가 마치 복사한 것처럼 이렇게 복사해서 그 객체를 그렸는데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객체입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복사한 것처럼 표현했지만은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객체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는 객체를 쓸 때는 그 객체에 그냥 뭐 참조를 가져와서 실제로는 동일한 객체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어쨌든 그림으로는 복사본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이제 해시값을 갖는 똑같은 객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투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 투두 데이터의 id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투두 id가 1인 투두 데이터를 조회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투두 엔티티 객체도 id가 1일 것이고요. 우리가 다루는 투두 엔티티도 1번 id일 거예요. 물론 셀렉트 쿼리도 이제 1번 이제 투두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em.f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 번 더 호출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id 1번을 투두 id 1번을 조회하는 그런 em.fin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데이터를 두 번째 조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영속성 컨텍스트에 이미 우리는 1번 id의 투두 엔티티 객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 객체를 그대로 한 번 더 가져와 줍니다. 지금도 마치 이게 서로 다른 객체인 것처럼 그렸지만 이게 두 번째로 가져온 엔티티 객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그린 거고요.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객체입니다. 동일한 객체예요. same 객체, 똑같은 객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조회 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려서 또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 투두 엔티티 객체를 그대로 한 번 더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차 캐시라는 것을 1차 캐시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매번 쿼리를 보내서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조회해온 데이터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임시로 보관해 놨다가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를 또 요청을 한다면은 영속성 컨텍스트에 임시로 보관된 데이터를 다시 그때 가져오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또 쿼리를 날릴 필요가 없으니까 더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동일한 객체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투두 데이터 1, 아이디가 1번인 이제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매번 그 투두 엔티티를 새로 만들어준다면은 그 내용물은 똑같을지언정 서로 다른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자바에서 이제 서로 다른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서로 다른 객체인데 안에 내용물은 똑같아가지고 동일한 데이터다 라고 하면 되게 뭔가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의 객체, 동일한 객체라는 걸 보장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뭔가 좀 더 객체 지향적으로 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도 더 편리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동일한 객체를 보장한다 라는 것이 이 JPA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입니다. 이번에는 엔티티 수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엔티티를 수정할 때는 여전히 이제 기존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투두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em.find로 뭔가 이제 우리가 수정할 데이터를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옵니다. 수정할 데이터를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 그럼 이렇게 영속성 컨텍스트에 투두 엔티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지금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마치 복사한 것처럼 지금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영속성 컨텍스트를 정말 딱 그 중간에 있는 그 과정으로 놓고 본다면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투두 엔티티가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이렇게 오기는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 엔티티에 뭔가 예를 들어 투두라고 한다면은 컨텐트 필드 그 내용 어떤 할 일인지에 대한 컨텐트 내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이 할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걸 체크하는 is 체크드 필드가 있었잖아요. 제가 is complete 필드로 했는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할 일을 했다 안 했다 체크하는 내용이 바뀌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그 데이터에다가 변경을 가했어요. 변경을 가해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에다 변경을 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엔티티 매니저한테 뭔가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엔티티 매니저는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는 모든 변경 사항들을 다 한 번에 트랜잭션이 끝날 때 모두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객체에다가 우리가 변경을 주게 되면은 나중에 트랜잭션이 끝났을 때 컨텍스트 안에 있는 객체를 그 기존에 수정된 정보랑 최초 상태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수정하는 SQL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 감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는 조회해온 엔티티의 내용물을 바꿨을 뿐인데 나중에 트랜지션이 끝날 때 엔티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줍니다. 변경을 감지해서요. 마지막으로 엔티티를 삭제하는 과정은 먼저 em.find로 똑같이 삭제할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영속성 컨텍스트로 가져오고 이 상태에서 나 이제 이거 삭제할 거야 라고 엔티티 매니저한테 명령을 내려줘요. 이걸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삭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엔티티 매니저에 remove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흐려졌죠. 뭔가 이렇게 삭제 상태가 되었고요. 이렇게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얘를 삭제할 거야 라고 표시를 남겨놨으면은 나중에 트랜지션이 끝날 때 이 삭제 상태로 표시된 이런 내용 변경 사항들을 모두 딜리트 쿼리로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던 기존에 있었던 투두 데이터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어떻게 CRUD를 하는지 간단하게 이미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엔티티 매니저는 변경 사항들을 모았다가 한 번에 SQL을 생성하고요. 이때 모든 변경 사항은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데이터를 넣거나 변경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변경을 요청하고 싶다면은 하나의 데이터로 나타내는 엔티티 객체를 영속성 컨텍스트에 올려놓고 영속성 컨텍스트에 올려놓은 엔티티 객체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한다면은 새로운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리면 되고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 em.persist였죠. 그 다음에 뭔가 변경을 하고 싶다, 삭제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우리가 수정하거나 삭제할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영속성 컨텍스트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나중에 트랜지션이 끝날 때
이걸 반영하도록 시킬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할 거는 이 영속성 컨텍스트 내에서 변경을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트랜지션이 끝날 때 그 영속성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변경점들을 엔티티 매니저가 알아서 감지하고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거에 맞춰서 동기화가 되게끔 알아서 시킬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해서 레포지토리 계층의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드로 돌아서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3주차 지난 회차 스터디가 끝났을 때의 모습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차 스터디 끝나고 과제를 하셨다면은 아마 여기에 제가 지금 여기도 홈워크라고 했는데 아마 HW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마이 컨트롤러 이런 과제 하셨던 게 남아 있겠죠. 이건 2주차 실습에 대한 코드고요. 그리고 우리가 멤버랑 투두에 대한 이제 이런 엔티티 클래스도 작성을 해봤습니다. 뭐 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런 제너레이티드 밸류 이런 걸 다 뺐었는데요. 뭐 이렇게 추가를 아마 더 하셨을 것 같아요. 3주차 과제를 다 하셨다면은.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뭐 다른 필드도 더 추가를 하셨겠죠. 뭐 로그인 아이디가 되었든 비밀번호가 되었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설계하신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는 한번 이제 이 상태에서 이어서 레포지토리 계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두 할 일 데이터에 대한 레포지토리 계층을 만들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포지토리 계층이 수행할 일은 CRUD, 생성하기, 조회하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렇게 네 가지 CRUD를 구현하시면 되고, 그걸 위해서 먼저 레포지토리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바 클래스를 새로 생성해 주실 건데요. 네, 반드시 이 투두 패키지 안에다가 생성해서 뭔가 투두랑 관련된 것들은 다 투두 패키지 안에서 저장이 되게끔 묶어줄게요. 투두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레포지토리 클래스는 우리가 자바 빈으로 등록할 건데요. 자바 빈으로 등록할 때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라는 걸 써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는 지금 이 빈이 특히 레포지토리라는 역할로 동작하는 빈이다 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대신 사용할게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도 똑같이 컴포넌트 스캔 방식으로 빈을 등록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안에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포지토리라고 써도 똑같이 이 내부적으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빈으로 컴포넌트 스캔 방식으로 빈으로 등록한 효과가 똑같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2주차 과제를 잘 하셨다면은 이 레포지토리 계층은 내부적으로 이제 의존하는 다른 빈이 없기 때문에 뭐 딱히 생성자 주입이라든가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데이터 생성, 그 다음에 데이터 수정, 그 다음에 데이터 삭제, 그 다음에 조회까지 해줄게요. 데이터 조회, 이런 생성,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들을 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는 아까 엔티티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엔티티 매니저가 필요한데, 참고로 엔티티 매니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pplication.yml 파일을 읽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미 객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객체를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사용만 하면 돼요. 엔티티 매니저 객체를 받아올 때는 이거는 뭔가 오토와이어드를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다고 듣긴 했지만은 오토와이어드 말고 persistence contex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거든요. 이 어노테이션을 대신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private entity manager, 그다음에 EM, 엔티티 매니저의 줄임말로 EM이라고 저는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볼게요. 이거는 그냥 지금은 러프하게 그냥 일종의 뭔가 필드 주입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엔티티 매니저를 받아왔다, 뭔가 주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엔티티 매니저를 뭔가 사용을 해볼 건데, 이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생성해라, 조회해라, 수정해라, 삭제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령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거죠. 먼저 생성부터 해볼게요. 퍼블릭.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는 딱히 반환형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다고 해볼게요. 반환형은 없다고 하고, 뭔가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니까 save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그 저장할 데이터 엔티티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to도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우리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엔티티 객체를 올려놓기만 하면은 나중에 트랜지션이 끝날 때 엔티티 매니저가 알아서 그 변경점을 감지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쿼리를 날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티티 매니저한테 persist라고 하는 메서드로 이 to-do 객체를 영속성 컨텍스트에 올려줘 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변경점들을 영속성 컨텍스트에다가 반영시키기만 하면은 나중에 엔티티 매니저가 알아서 그 변경점들을 데이터베이스에다 반영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중간 공간에다가만 이 변경점들을 반영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em.persis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성한 객체를 영속성 컨텍스트에도 똑같이 신규로 등록하겠다 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생성에 대한 코드가 모두 작성이 끝났고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 과연 정말 이 투두 레포지토리 이 코드를 통해서 정말 생성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스트 하는 이쪽 패키지에다가 투두랑 관련된 그 테스트를 적기 위해서 새로 투두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주고요. 이 투두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다가 자바 클래스로 투두 레포지토리 테스트 라는 것을 만들어 줄게요. 이 투두 레포지토리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어보고 뭔가 그 관리자 콘솔을 통해서 정말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도 생성이 되었고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도 들어갔네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그 스프링 빈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 스프링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어야 되고 이 투두 레포지토리를 빈이잖아요. 투두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그 자바의 스프링 빈을 이 테스트 환경 안에 주입을 받아서 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쓸 거고요. 이 어노테이션을 쓰고 나서 버터 와이어드로 private to-do repository라고 하는 빈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뭔가 추가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고만 하면은 일종의 테스트 환경 전용으로 이렇게 스프링 부트를 실행해가지고 모든 빈을 컨테이너를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진짜 마치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처럼 그 H2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콘솔로 그 로컬호스트 8080 찍어가지고 들어가 볼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도 정말 실제로 로컬 환경에서 실행한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좀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해서 여기에다가 웹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속성을 줄 거고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랜덤 포트 말고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은 defined port라고 하는 이 옵션을 쓸 겁니다. 이 defined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미리 준비된 사용되는 그 8080이라는 포트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겠다. 우리는 진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것처럼 테스트를 하겠다 라는 의미의 그런 동작 코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마치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일단 먼저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해 볼게요. 테스트 코드는 이런 테스트 이런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고 테스트 메소드를 작성할 건데 to-do save test라고 해볼게요. 먼저 이 안에다가 어떻게 코드를 작성할 거냐면은 먼저 우리가 새로운 to-do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to-do 데이터를 생성하는 코드를 쓸 때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do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줄 건데 to-do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생성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보니까 이 to-do 객체에서 아무런 인자가 없는 그런 매개 변수인데도 지금 동작을 잘 하네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no argue protected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오류가 안 나죠? 아마 오류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to-do 객체를 생성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to-do라고 하는 객체의 생성자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인자로는 콘텐트, 두 번째 인자로는
이게 체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불린 체크드, 그 다음에 이 투두를 생성한 멤버 정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채워줄 건데, 처음에는 콘텐트, 투두 콘텐트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값인데, 당연히 맨 처음 할 일을 생성했을 때는 그 할 일이 했다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false. 그 다음에 이 투두 객체를 생성한 그 멤버, 이 할 일을 만든 멤버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은 정말 이 할 일 데이터가 생성이 되나 안 되나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멤버 값은 일단 널로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투두 레포지토리한테 이거 저장해줘, 투두 세이브해줘,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뭔가 되게 자연스럽죠. 레포지토리는 정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구체적인 구현은 엔티티 매니저로 하는 거지만, 그냥 마치 우리는 투두 레포지토리에서 그냥 세이브 해가지고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만 넘겨주면은 알아서 저장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단계 추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데이터 저장이 되는데, 먼저 일단 모든 JPA 코드는, 이 엔티티 매니저가 사용되는 모든 JPA의 그런 코드들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 트랜잭션이 정의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JPA의 그런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하는 기능들은 트랜잭션 안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트랜잭션을 걸어주는 별도의 이제 설정이 이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to save test라고 하는 이 메서드의 실행 범위가 트랜잭션의 시작과 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진 않지만 트랜잭션의 시작이랑 관련된 뭔가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자동으로 트랜잭션 종료하고 커밋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또 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트랜지셔널 어노테이션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걸 붙여주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으로 롤백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트랜지션을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 이 트랜지션의 범위는 시작과 끝은 이 메서드의 범위입니다. 이 메서드 코드의 실행 범위예요. 네, 이렇게 걸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JPA의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뭔가 조작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뭔가 실행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될 건데, 우리는 그 H2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 콘솔을 통해서 정말 데이터가 잘 들어갔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in 메모리 데이터베이스거든요. in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컴퓨터의 메모리는 일종의 이제 램과 같은 그런 메모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자동으로 메모리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간까지 임시로 만들어 놓는 게 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고, 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는 휘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이 끝나면은 이 메모리가 이제 반환되면서 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도 사라집니다. 이 메모리 공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눈으로 테스트를 확인하면서 정말 데이터가 들어갔네? 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은 이 모든 테스트가 종료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에 여전히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after all,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어떤 메서드로 실행할 거냐면은 void, 아마 이거는 static void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static void 뭔가 do not finish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일단 테스트로 test finished 이런 식으로 뭔가 출력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무한 반복문을 두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실행이 종료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after all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모든 테스트가 다 종료가 다 끝났을 때 after all,
모든 테스트가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이 메소드를 호출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붙여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일단 테스트가 뭔가 통과가 된 거 보니까 이렇게 코드가 잘 실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 쿼리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JPA가 어떤 쿼리를 만들어줬냐면은 insert into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주는, 추가해주는 그런 쿼리까지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실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트랜지션 종료가 딱 지금 이 세이브 호출된 이후에 이 트랜지션 종료가 자동으로 되었거든요. 이 트랜지셔널 어노테이션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트랜지션이 종료된 순간 이 인서트 쿼리가 나가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과연 진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관리자 콘솔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로컬호스트 이렇게 H2 콘솔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경로는 이 경로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 지난 주차 PDF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H2 콘솔로 들어가 주시고 커넥트 하신 다음에 그럼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이 투두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시면은 네, 지금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있는데 왜 안 되냐면은 자바의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테스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테스트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뭔가 조작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테스트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변경사항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바의 이 JUnit, 이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뭔가 이 테스트 환경에서 뭔가 이 트랜지션을 걸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모든 트랜지션을 자동으로 롤백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커밋을 실제로 뭔가 다 완벽하게 커밋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커밋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끝나고 롤백을 시킵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 기준으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도 테스트가 끝나면 자동으로 롤백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롤백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이거 테스트 끝나도 롤백 하지 마 라고 이렇게 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으로 롤백을 꺼주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롤백 옵션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네, 그럼 여전히 똑같이 이 인서트 쿼리가 나간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은 똑같이 들어가 보시면은 이 투두를 조회를 했을 때 이번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두 컨텐트 보이시죠? 네, 여기 똑같이 투두 컨텐트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생성 엔티티 객체를 통해서 뭔가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신규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비스 코드를 쓰실 때도 그 서비스 코드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라고 시킬 거거든요. 그걸 쓰실 때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까지 한번 짜봤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있습니다. 영수성 컨텍스트에 접근하는 엔티티 매니저 가져오기, 그래서 em.persist라는 걸 사용해서 영수성 컨텍스트에 엔티티를 추가할 수 있고요. 트랜지션 커밋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도 데이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포지토리 테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이런 옵션들 붙여야 되는 거 제가 이렇게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그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봐주시면 되냐면은 이 트랜지셔널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반드시 JPA를 사용하는 코드에서는 이 트랜지셔널 어노테이션을 꼭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에러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메인 영역에서 이제 돌아가는 코드를 쓸 때는 서비스에서 이 트랜지셔널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그리고 네, 이 롤백 옵션 제가 아까 까먹고 쓰지 않았는데 이 롤백 옵션도 꼭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코드로 엄밀하게 검증하는 것도 해봤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given, when, then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론에 의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테스트를 쓸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코드를 이렇게 엄밀하게 뭔가를 또 이렇게 생성에 대한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었다는 검증을 했으니까 우리도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로 검증을 할 때는 그 지난 2주차 스터디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 assertions라고 하는 도구의 도움을 받는데 이 중에서 이 assert j를 사용해서 assert that 만약에 그 우리가 지금 이 to do 객체를 보시면은 생성자를 통해서는 이 id 값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id 값은 generated value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값이라서 안 넣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정말 이 데이터가 저장이 잘 되었다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이 id 값을 결정해서 할당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은 to do id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to do id 값이 널이 아니다 라는 걸 통해서 아 정말 생성이 잘 되었구나 라고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to do 객체를 넘겨주시고 엄밀하게는 get id까지 해주시고 이 get id가 is not null이다 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시면은 네, 여전히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테스트가 통과했으니까 지금 이 검증 코드도 통과했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테스트가 끝나고 네,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되었구나.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일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이 조회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먼저 크게 단건 조회, 그 다음에 닫건 조회, 그 다음에 조건 조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단건 조회는 좀 할만합니다. 쉬워요. 먼저 조회에서 단건 조회는 뭐냐면은 한 개의 데이터를 먼저 조회해 볼게요. 한 개 데이터는 어떻게 조회하냐면은 public 먼저 조회한 데이터는 엔티티 객체로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to do 객체를 반환을 할 거고요. find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뭔가 그 동작을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찾을 때 조회를 할 때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조회할 건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입니다. 그래서 find by id 이런 식으로 먼저 해줄 거고요. 여기에 그 파라미터로는 그 to do id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엔티티 매니저한테 이 to do id를 기준으로 이 id 값을 갖는 to do 객체, to do 데이터 하나를 한번 조회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em.find 라는 메서드를 쓰시면 되고 이 안에다가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다가는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앞쪽에다가는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의 타입 아니면 엔티티 클래스 어디에서 가져올 건지 엔티티 클래스를 적어주시고 그 뒤에는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의 pk 값 기본 키 값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_class 이런 식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의 타입 엔티티 클래스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의 기본 키값 to do id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리턴 값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find로는 이 하나의 데이터, 이 to do 데이터 엔티티 객체 하나가 반환이 될 테니까요. 이제 한번 정말로 잘 조회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똑같이 테스트 메서드니까 이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JPA를 사용하는 모든 코드는 이 트랜지셔널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으로 그 반드시 트랜지션 내에서 동작하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이 롤백은 쓰지 않을 거고요. void to do find
원 by id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려면은 데이터가 일단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테스트 하나만 단독으로 실행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테스트용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할 건데, 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given, when, then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테스트는 무언가 이렇게 동작을 시켰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걸 검증하는 게 테스트의 기본 목적인데, 이거는 테스트를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이 이 기분절에 들어가고요. 왼절에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하고 싶은 그 행위를 왼절에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된절에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결과, 기대하는 결과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분절에다가는 우리가 이 to도로부터 하나의 데이터를 찾는다 라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to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코드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게요.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to 데이터를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는 것을 기본 테스트하는 환경으로 깔아주고요. 우리는 어떤 것을 테스트하려고 하냐면은 to 레포지토리에서 find by id로 하나의 데이터를 조회해왔을 때 정말 잘 조회가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해요. id 값은 이 to도의 get id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가져와 주시고, 이 to 레포지토리에 find by id가 반환하는 값은 하나의 객체일 거예요. 그래서 find to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짓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걸 잘 가져왔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면은, 이 assertions 이 코드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여기서 assert j 이걸로 assert that 하신 다음에 find to도의 get id랑 is equal to 기존의 to도의 get id가 똑같다 라는 것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테스트가 실패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점이 실패를 했나? 어떤 점이 실패를 했냐면은 뭔가 스프링 부트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이 8080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게 어떤 오류냐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 테스트를 실행하면서 기존에 이미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는 8080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find one by id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실행할 때도 똑같이 8080 포트를 통해서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8080 포트는 쓰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왜 끝나지 않았냐면은 이 do not finish 이것 때문에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거를 다 중지를 하고 종료를 시키시고 이것만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가 지금 이렇게 통과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find by id로 조회했으면은 select 쿼리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save를 할 때 했던 이 insert 쿼리만 나가고 test finished가 나오면서 그냥 테스트가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그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걸 다시 이미지로 그려보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은 이 to 레포지토리에서 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이브 내부 동작을 봤을 때 지금 이 em.persist니까 우리가 먼저 이 to 데이터를 영속성 컨텍스트에다가 등록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find by id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등록한 이 to도의 id랑 find by id를 하는 거랑 이 id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JPA가 동작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뭔가를 조회해가지고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영속성 컨텍스트에 그 해당하는 아이디에 to도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그냥 그걸 바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1차 캐시의 기능 기억하시나요? 그 1차 캐시의 기능 때문에 SQL을 보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select SQL을 잘 생성을 해주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용도로, 이거 실제로 그 서비스 코드를 쓰실 때는 쓰실 필요 없어요. 테스트 용도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떤 메소드를 만들 거냐면은
테스트 용도입니다. 용도로만 사용하는 코드고요. public void clear and flush and clear 라는 메서드를 만들 거고요. 이거는 엔티티 매니저의 flush, 엔티티 매니저의 clear 라는 메서드로 출할 거예요. 이 flash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모든 변경 사항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라 라는 뜻이고요. 이제 em.clear는 다 반영했으니까 영속성 컨텍스트를 그냥 깔끔하게 비워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출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이 to-do save 레포지토리에서 세이브를 했을 때 영속성 컨텍스트에 그 변경 사항으로서 새로운 to-do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레포지토리에서 flush and clear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 변경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다 반영하고 영속성 컨텍스트를 비워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1차 캐시로서 뭔가를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이 find to도를 했을 때 이제 영속성 컨텍스트는 비워져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내가지고 그 select 쿼리를 보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이 select 쿼리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건 조회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닫건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건 조회는 여러 개의 데이터 조회에 대한 말이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public 이번엔 to도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to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list to-do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이 리스트는 자바의 컬렉션으로 이름 그대로 이제 여러 개의 to-do 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가서 일렬로 나열해서 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find all 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을 사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to-do 테이블에 있는 모든 to-do를 다 조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이 파라미터를 통해 넘길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지금 이 EM에서 이 엔티티 매니저가 제공하는 메소드에는 그거랑 관련된 기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쿼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아직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create query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문자열로 어떤 쿼리를 이렇게 슬러시로 넘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쿼리의 실행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 to-do 객체에 대한 결과를 받을 거니까 to-do.class라고 써주시고 여기에는 get result list라고 하면은 이 쿼리의 실행 결과를 그 리스트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 SQL 문만, 정확히는 JPQL인데요. 이 쿼리 문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JPA가 사용하는 쿼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JPQL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SQL과 문법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JPA 전용의 쿼리를 사용해요. 이거의 문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QL의 그 쿼리문과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거는 기존의 SQL로 select 쿼리는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에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select, from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건 똑같은데요. 먼저 JPQL에서 from 절에는 그 기존의 SQL에서는 테이블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JPA에서는 그 테이블 역할을 하는 게 entity class니까 여기에 entity class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를 할 때는 어떤 걸 select 할 거냐면은 as t라고 해서 우리는 결국 객체를 조회해야 돼요. 객체 하나의 객체 그 정확히는 여러 가지이지만 이 리스트 투도에 들어가는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결국 객체잖아요. 클래스가 아니라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 그래서 그 객체를 지칭하는 그 변수를 이렇게 t로 as t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서 t로 지칭을 해주고 조회를 할 때는 우린 그 t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JPQL의 문법을 해석해 보면은 이 to-do 테이블에서 모든 객체 t를 가져와라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고요. 한번 테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JPA의 동작은 트랜지션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부러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걸 안 하시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to do find all 테스트를 작성해 볼게요.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하려면은 이번엔 지금 이 given, when, then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이 to do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건데 이번에는 여러 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to do 1, 2, 3 여러 개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1, 2, 3 구분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똑같이 저장도 1, 2, 3로 3번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유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닷건조회라서 그래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닷건조회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to-do 레포지토리에서 find all 메서드로 호출해가지고 list to-do 이 to-do 엔티티 객체의 리스트를 한번 받아볼게요. to list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말 어떻게 조회가 되는지. 그래서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to-do list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번에도 롤백은 안 해줄게요. 딱히 그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되는 거는 지금 테스트랑 상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은 뭔가 실패를 했는데 이건 지금 기존의 테스트가 안 끝나서 그래요. 테스트를 종료를 해주시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쿼리는 나중에 보고 여기 이게 그 투두 리스트 출력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투두 객체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투두 인스턴스 객체 하나, 여기도 투두 인스턴스 객체 하나 해가지고 총 3개의 객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총 3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했으니까 총 3개의 객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셀렉트 쿼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위에서는 이 플러시 앤 클리어를 해줘야만 셀렉트 쿼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걸 안 해도 셀렉트 쿼리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to do 1, 2, 3 3개의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는 3개의 데이터밖에 없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엔티티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영속성 컨텍스트에는 3개의 to-do 데이터가 들어있겠지만은 사실 이거 말고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to-do가 있는지 없는지 엔티티 매니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모든 to-do 객체들을 엔티티 객체들을 다 조회를 해야 되니까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회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셀렉트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플러시 앤 클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이 to-do 레포지토리에 find로 했을 때는 여전히 이 select SQL을 호출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방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 한번 직접 잡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영속성 컨텍스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3가지 요소를 그려보시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 동작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한번 자바 코드로 엄정하게 좀 더 엄밀하게 검증을 해본다면은 assertions에서 저는 이 assert j를 쓰고요. assert that to-do list를 검증을 할 때 지금 우리는 3개의 데이터만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었으니까 이 to-do 리스트에도 3개의 데이터가 있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has size라고 하는 메소드로 검증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상하는 개수. 그래서 이 to-do 리스트가 사이즈로 3개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를 검증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은 네,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지금 이 코드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건 조회를 해볼게요.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조회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기존에 SQL을 해보신 분들은 웨어절을 사용하신다는 걸 아시겠죠? 퍼블릭 똑같이 이제 어쨌든 조건에 맞는 데이터긴 하지만 그게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리스트를 받아올게요. 투두 리스트를 받아올 건데 이번에는 find all by member라고 해볼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투두메이트 API 클론 서버는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모든 할 일 조회를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이 모든 전체 투두 리스트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현재 로그인한 그 멤버의 투두 리스트만 조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번 조건을 걸어주도록 쿼리를 짜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엔티티 매니저가 제공하는 뭔가 그런 정해진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 create 쿼리로 작성을 해줄 건데요.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랑 똑같은 형식이에요. select t from to do to do as 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이 to do 클래스를 이쪽에다가 적어주시고 get result list 이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조건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똑같이 이제 우리가 SQL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웨어절로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특정 멤버가 생성한 투두 리스트만 가져오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멤버를 먼저 여기에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아주고요. 메서드 파라미터로 받아주고 이 SQL에서도 그 멤버를 조건으로 걸어줄게요. 이 투두, 이 현재 이 할 일에 이렇게 하니까 딱 추천이 뜨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실제로 객체를 다루는 것처럼 이 SQL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JBQL의 특징입니다. 이 to도라고 하는 객체에 이 멤버 필드가 같다. 어떤 거랑 같냐? 우리가 지금 이 메서드 파라미터로 넘긴 이 멤버랑 이 to 필드인 이 to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랑 똑같은 것만 가져와라 라는 뜻의 JBQL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멤버랑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엄밀하게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그 인텔리제이가 문법 하이라이팅 해줘서 그렇지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렇게가 그냥 사실 하나의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자가 이 변수랑 똑같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JPQL에서는 그 JPQL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를 지칭하는 이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은 변수명 앞에다가 이렇게 콜론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멤버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가리키게 되고요. 근데 이 변수는 JPQL 내부에서 사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 들어갈 값은 우리가 외부에서 따로 직접 지정해서 넣어줘야 돼요. 먼저 이렇게 쓰면은 지금 이거랑 좀 헷갈리실 테니까 to member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다르게 지어볼게요. 다르게 짓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쿼리 다음에다가 set parameter라고 하는 메서드로 이 to member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이때 여기에다가 콜론을 빼고 써주시면 돼요. 이 to member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에다가 우리가 메서드에서 받아온 이 멤버를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get result를 하시면은 이 쿼리가 올바르게 동작을 합니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정말 잘 동작을 하나? 새로운 테스트를 작성할 건데 항상 JPA랑 관련된 모든 그런 동작을 실행하실 때는 트랜지셔널 안에서 실행시키셔야 됩니다. to do find all by member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to do 데이터를 3개를 생성할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멤버에 따라서 그 멤버를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멤버에 따라서 다른 조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테스트하려고 이제 이 멤버 필드에다가 멤버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상태로는 멤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게 엔티티 객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멤버 객체도 영속성 컨텍스트에 존재하는, 즉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엔티티 객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멤버도 똑같이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줄게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설명 없이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멤버를 생성하는 기능의 그 레포지토리 코드를 빠르게 작성해 볼게요. 멤버 레포지토리 네, 이렇게 해주시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레포지토리 빈으로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persistence 컨텍스트로 엔티티 매니저를 받고 void save 멤버 엔티티 매니저 persist 멤버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똑같이 멤버를 저장하는 그런 레포지토리 코드가 작성이 되었고 지금은 좀 일부러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네, 똑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거 일시정지 해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투두 레포지토리 테스트에서 멤버를 생성하고 멤버는 new 멤버 저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 이유가 저는 이 멤버 엔티티에다가 아이디 말고는 별다른 세팅을 안 해서 그래요. 멤버2는 new 멤버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멤버 레포지토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auto-wired private 멤버 레포지토리 가져주시고 여기에서 멤버 레포지토리 save 멤버1 멤버2 해주시고 멤버1을 이 멤버 필드에다가 저장 여기도 멤버1 여기는 멤버2로 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저장한 상태에서 만약에 투두 레포지토리에 find all by member 라고 하는 이 SQL을 날리게 되면은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뭔가 그런 조건이 나갈 텐데 지금 이 저장된 의도대로라면은 여기에 멤버1을 넘겼을 때는 멤버1이 만든 투두가 2개니까 이렇게 2개만 조회가 될 거고요. 만약에 멤버2를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니까 1개의 데이터가 조회가 될 거예요. 한번 그거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 to do member1 to do list 여기는 member2 to do list 이런 식으로 하고요. assertions에 assert j로 assert that member1의 to do list는 has size 2 지금 제가 어떤 코드를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멤버2의 to do list는 has size 1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도대로 이 find by all 멤버가 동작을 한다면은 멤버1으로 조회했을 때는 지금 2개가 있으니까 2개가 조회가 될 것이고 멤버2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투두를 가져오라고 조회를 하면은 멤버2가 만든 거는 이거 하나니까 투두 리스트 하나니까 1개의 데이터가 조회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깜빡하는데 기존에 실행 중인 테스트를 종료를 해야 되고 네, 다시 돌려주세요. 원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데 제가 이거 마지막에 F2 all 이걸 걸어놔서 종료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테스트가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셀렉트 쿼리가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where절로 이렇게 조건이 알아서 딱 걸려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JPQL로 뭔가를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쿼리에 맞춰 가지고 실제 MySQL 쿼리로 이렇게 잘 변환을 해줘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할 일 조회에 대한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단건 조회도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em.create로 여러 개 조건 다건 조회도 해봤고 이렇게 특정 유저에 대한 할 일 리스트를 조회할 때 웨어절로 조건 거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봤고 SQL과 JPQL을 비교하자면은 SQL은 여기 from에 테이블이 들어가지만 네, 이건 지금 테이블이지만 JPQL의 경우에는 이 from절에 들어가는 게 테이블 역할을 하는 엔티티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셀렉트를 할 때는 그 엔티티 클래스의 객체들을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이 투두 클래스의 객체를 지칭하는 별칭을 이 asT로 쓰게 되시고
이 엔티티 객체 하나를 이렇게 셀렉트로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어저를 걸 때는 이렇게 JPQL에서는 콜론을 붙여가지고 우리만의 그 변수 이름을 이 JPQL 내부에서 사용할 변수를 지정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실제 MySQL이라면은 그 MySQL에서도 이런 변수를 지원을 해줘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뭐 골뱅이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JPQL에서는 이렇게 tUser 이런 식으로 엔티티 객체를 직접 는 비교했지만은 MySQL에서는 유저 아이디로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쿼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객체를 비교를 하면은 JPA가 쿼리를 만들 때는 자동으로 멤버의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아이디로 그 FK 외래키로 직접 이렇게 알아서 조인을 걸어줍니다. 네, 알아서 조건을 걸어줘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작성을 해봤고요. 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롤백을 걸지 않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선 조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롤백 first 걸어가지고 조회해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한번 할 일 수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 수정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일을 조회한 다음에 트랜잭션 안에서 객체를 수정하면은 트랜잭션이 끝날 때 엔티티 매니저가 수정 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조작을 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영속성 컨텍스트에다가 그런 변경점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엔티티 매니저가 나중에 그 트랜잭션이 끝난 다음에 모든 변경점들을 SQL로 만들어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영속성 컨텍스트에다가 그런 변경 사항을 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수정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매니저가 뭐 별도로 뭐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영속성 컨텍스트에다가 이제 객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일이 이 find 메서드로 우리가 수정하려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영속성 컨텍스트에다가 올려놓고 그 상태에 올라와져 있는 그 객체를 수정을 하면은 이제 알아서 나중에 트랜지션이 끝났을 때 그 수정 사항을 반영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는 기능을 이 멤버 도메인에다가 추가해주는 것만 하면 돼요. 네, 멤버가 아니라 투두. 투두 도메인에다가 추가해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이 투두에 있는 모든 필드가 프라이빗이라서 직접 접근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퍼블릭하게 접근해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별도 메서드를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컨텐트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일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주고 이거는 string new content this content는 new content 이런 식으로 할 일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그런 서비스 코드에서 이 레포지토리의 코드를 활용해서 뭔가 데이터에 변경을 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 한번 데이터 수정 테스트를 작성해 볼게요. 테스트 그 다음에 모든 JPA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트랜잭셔널 걸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롤백 first도 이번엔 걸어줄게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주시고 void to-do update test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도 to-do 객체를 생성할 건데 여기 위에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쓸게요. 가져오고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널로 할게요. 왜냐면 업데이트하는 게 지금 컨텐츠라서 멤버는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그 다음에 투두 레포지토리에서 이 투두1을 세이브 해주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딱 조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해야 변경점이 반영되는 거니까 투두 레포지토리에 플러시 앤 클리어로 영속성 컨텍스트를 비워주고 그 다음에 투두 레포지토리에서 find by id로 투두1에 get id에서 다시 투두1을 가져와 주고요. 투두 find 투두1 이런 식으로 다시 가져와 주고 우리가 가져온 이 find 투두1을 업데이트 컨텐트로 새롭게 컨텐트를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new 컨텐트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딱 끝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다 데이터를 추가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뭔가 데이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조회하는 코드 한 줄, 그 다음에 수정하는 코드 한 줄 이렇게만 쓰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볼게요. 기존에 실행 중인 테스트 종료시키고 다시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은 뭔가 성공을 했죠. 테스트 성공을 했고 보시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쿼리가 나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뉴 콘텐트, 우리는 지금 처음에 최초에 생성할 때는 투두 컨텐트 1이었는데 이게 뉴 컨텐트로 바뀌어 있죠. 여기서는 정말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고 투두를 조회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뉴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업데이트에 대한 코드도 작성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엔티티 매니저 또는 레포지토리 계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메인 엔티티 클래스 계층에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 업데이트 컨텐트, 네, 이렇게 엔티티 클래스에서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삭제입니다. 삭제는 다행히 간단해요. 삭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투두 레포지토리에서 수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엔티티 클래스의 필드를 수정하는 메서드를 작성해서 수정하자 라고 해주시고, 삭제 같은 경우에는 public void 삭제한 다음에 일단 아무것도 반납을 하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void라고 해주시고 delete by id 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id니까 long id to id 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투두 데이터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삭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 투두 객체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는 그 id 값 하나를 알고 이 id의 투두를 삭제해줘 라고 요청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id 값을 필드로 그 매개 변수로 받도록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엔티티 매니저를 시켜가지고 삭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엔티티 매니저에게서 remove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emove 메소드는 안에 오브젝트, 그 삭제할 진짜 그 투두 객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엔티티 매니저로 find에서, 사실 이 코드는 우리가 이미 써놨죠. 그래서 이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find by id로 이 to-do id, to는 to-do id, 이렇게 to-do 객체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조회를 해온 다음에 그 조회해온 그 to-do 객체를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삭제 구현이 끝나고요. 정말 삭제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두 레포지토리 테스트에서 이번에도 정말 삭제가 잘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롤백 옵션을 킬 거고요. 네, 먼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JPA 코드 사용하는 거니까 트랜지션을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롤백 펄스를 넣는 이유는 정말 삭제가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롤백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게 아니라 삭제가 되어서 없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려고 이 롤백 펄스를 넣는 거고요. 삭제하는 거니까 to-do delete test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먼저 to-do 데이터를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저장을 했고, 혹시 저희가 하나를 삭제하고 하나가 남았다,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하나를 삭제했더니 하나가 남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개를 만들어 줄게요.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도 컨텐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세이브 하는 것도 이렇게 두 개의 투두 데이터를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플러시 앤 클리어는 똑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find to-do 1에서 이번에는 find by id가 아니라 delete by id로 to-do 1의 get id 해서 to-do 1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반환 값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될 거고요. 네, 한번 이 delete by id가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서 다 중지를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딜리트 쿼리가 나왔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 우리가 투두 원투 두 개를 생성해서 저장을 하고 플러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 투두 원을 삭제를 했으니까 이 투두 투만 남아가지고 이 투두 컨텐트 투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을 거예요.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두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두 아이디 2 해가지고 투두 컨텐트 2 이 투두만 남아있습니다. 이걸로 삭제가 잘 되었다는 것도 검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PPT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할일 수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업데이트 메서드를 엔티티에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레포지토리가 아니에요. 엔티티 클래스예요. 엔티티 클래스에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의 변경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롤백 펄스를 줘가지고 테스트를 작성했고요. 네, 테스트 결과 잘 되는 거 확인했고 할일 삭제는 엔티티 매니저의 remove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이 remove 메서드는 객체, 실제로 그 엔티티 객체를 파라미터로 그 매개 변수로 갖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뭐 id로 삭제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 id에 해당하는 엔티티 객체를 조회를 해서 이렇게 넘겨줘야 됐었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잘 되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3개의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삭제를 해가지고 2개가 남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고 이제 이번 주 내용이 이걸로 다 끝나가지고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잠깐만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은 결국 오늘 한 게 뭐냐면은 그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CRUD 하는 걸 해봤는데요. 엔티티 매니저가 하는 일은 뭐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사이에 이 영속성 컨텍스트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변경 사항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온 데이터들을 이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 이렇게 임시로 보관을 해놓고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뭔가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트랜지션이 끝났을 때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랑 대신 소통하는 객체가 모든 변경점들을 싹 봐가지고 한 번에 SQL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em.persist 아니면은 뭐 em.find, 뭐 em.remove 이런 여러 가지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신 도착하도록 엔티티 매니저한테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동작들은 트랜잭션 안에서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그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반드시 트랜지션을 걸어줘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과제하시면서 이제 엔티티 클래스를 모두 다 작성을 하셨을 텐데 그 작성한 엔티티 클래스에 대해서 모두 레포지토리 계층을 만드는 게 과제고요. 참고로 이 CRU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거는 스터디니까 다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투두 같은 경우에는 이 CRUD가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저의 경우, 그러니까 뭐 멤버의 경우에는 나는 뭐 로그인 아이디만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뭐 딱히 업데이트가 필요 없겠죠. 아니면은 뭔가 비밀번호까지 만들었더라도 나 비밀번호 변경 안 할 건데 하면은 뭐 굳이 변경한 그 API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정말 딱 필요한 CRUD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그 먼저 유저 회원가입을 할 때 CRUD 중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원가입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유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create에 해당할 거고요. 유저 로그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로그인하려고 하는 유저의 정보를 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쳤을 때 정말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리드, R이 사용될 거고요. 특정 친구의 투두 리스트를 보려면 어떤 JPQL을 작성해야 될까? 네, 이 부분은 한번 직접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뭔가 내가 SQL이 익숙하지 않아서 JPQL이 어색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뭔가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정말 편하게 DM을 주시면 제가 꼭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엔티티 클래스를 아마 이렇게 제가 의도한 대로 만드셨다면은 투두라고 하는 엔티티 클래스랑 그 다음에 뭐 이건 같이 만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멤버라고 하는 엔티티 클래스랑 마지막으로 프렌드라고 하는 엔티티 클래스를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모두 레포지토리 클래스를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다 똑같은 이제 CRU다 보니까 똑같은 em.persist, 똑같은 em.remove, 똑같은 em.find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회하는 그런 쿼리도 우리가 직접 손수 타이핑을 하긴 했지만 보니까 다 비슷한 문장, 뭔가 딱 이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류의 그런 쿼리를 작성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뭔가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좀 자동화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이게 트랙패드라서 좀 다 쓰긴 힘든데 스프링 데이터 앞글자만 딸게요.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켜보시면은 와 진짜 신세계다 라는 말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과제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프로젝트 명세를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이상으로 4주차 스터디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중간고사 화이팅 하시고 과제 하시거나 아니면 스터디 내용 관련해가지고 질문 있으시면은 꼭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